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격변의 순간, 인도네시아는 국제 무대에 강력한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과의 모든 투자 협약을 전면 폐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결과 거대하게 건설되었던 왕리, 기존 천회이의 중국 공장들은 하나둘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리드 자이언트 리드, 기존 숏카르노 위자야,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부 장관이 포스코 본사를 방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자카르타에서 파견된 특별 사절단은 과연 한국에서 어떤 실현 가능한 비전을 목격했을까요? 리드 장관은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제시한 기술은 단순한 청사진이 아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핵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리드 장관은 핵심 기술을 기꺼이 공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어진 교환 조건 제시에는 협상장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4일 후 테슬라, 폭스바겐, 애플 등 세계적 거물 기업들이 일제히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구상 니켈 매장량의 40%를 소유한 국가가 단순 원료 공급국을 넘어 배터리 제조 강국으로 변모하겠다는 선언. 그 이면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자이언트 리드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부 장관입니다. 2025년 6월 20일 오후 2시 모로알리 산업단지 회의실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역사적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이대로 강행하시겠습니까? 제 부서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인 테드 킴, 기존 아리프 쿠스노, 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전기 및 화학 분야를 전공한 수재였습니다. 테드,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야. 대통령의 확고한 지시도 이미 확보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 즉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자주권 확보 계획을 향했습니다. 이 문서 하나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투자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중국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테드 킴이 염려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그룹의 회장인 왕리, 기존 천회이가 베이징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리 회장은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단순 하청 기지로 전락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제임스 초이, 기존 하르토노 공장 노조위원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님,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3만 명에 달합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어요. 알고 있네, 제임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값싼 원료만을 캐내는 노예 신세로 살 수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 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각오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왕 리 회장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중국인 임원 10명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리드 장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왕 리가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왕 회장님, 일단 앉으시죠. 대화를 통해 현명하게 풀어봅시다. 저는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대화라고요? 이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닙니까? 운영권 회수라니.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기술 이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왕리는 그것은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핵심 공정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왕리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술 이전, 엄격한 환경 기준 준수, 그리고 공정한 이익 배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왕리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국가적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 자카르타 하얏트 호텔의 비밀 회의실. 저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포스코 배터리 소재 아시아 본부장인 이민호, 에리, 민호, 기존 박혜민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하지만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리드 장관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특별하고 중대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본부장님, 현재 인도네시아의 엄중한 상황을 아시는지요? 중국이 우리의 모든 배터리 원료 시장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민호 본부장은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서류의 표지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배터리 기술 파트너십 파첨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가공 기술을 전폭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원료 채굴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핵심 기술을 말입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중국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이민호 본부장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장관님, 52년 전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굴레를 끊고 독립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역사의 전환점에 설 차례입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믿기 힘든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원료 공급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면 귀국에서는 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독점이 아닌 진정한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하청기지로 머물러 살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묻자 이민호 본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리드 장관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저는 지체 없이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외교적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라 불리는 거대한 화산대 덕분에 지질학적으로 축복받은 땅입니다. 땅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물이 가득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은 니켈입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장관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처지입니다. 지질자원부의 K2U, K2용, 기존, 수실로. 박사가 거대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술라웨시, 할마헤라, 파푸아 등 지역의 붉은 점들이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24%가 우리 국토 내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원료를 채굴할 뿐입니다. 톤당 100달러짜리 원석을 중국에 넘기면 그들은 이를 가공하여 10,000달러가 넘는 배터리 원료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는 약 80킬로트의 니켈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캔 돌덩이가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전기차로 변모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엄청난 부가가치는 모두 중국의 몫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상황입니까? K2U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땅속에 테슬라를 품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정부가 원광 수출을 금지했을 때 우리는 잠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자본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거대한 공장 단지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단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하청업체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2020년 저는 산업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규모의 중국 대표단이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왕리 회장은 대통령 앞에서 자신 있게 장담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시대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뒤편에는 중국 정부 관료들과 주요 은행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총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원료 생산 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500억 달러는 당시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왕리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건이란요, 우리는 상생하는 파트너, 즉 윈 관계가 아닙니까?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우리는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왕리는 홀로그램을 띄웠고 모로알리, 웨다베이, 포말라 등에 들어설 거대한 산업단지의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배터리 원료의 40%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전기차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저 역시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고 24시간 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거대한 규모의 공장들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개장식 날 저는 모로알리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장 단지를 바라보며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도 명실상부한 제조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10,000명이 넘는 군중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개장 후 6개월이 지나자 약속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테드 킴, 기존, 아리프 이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건가? 중국 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이 수산화니켈 최종 제품이 아니라 단순한 니켈 매트 중간 가공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간 단계 가공품에 불과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나? 테드킴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채굴한 원석은 톤당 100달러입니다. 중국은 여기서 1000달러짜리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 본토로 전량 보냅니다. 그리고 최종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배터리용 수산화니켈의 가격은 톤당 2만 달러입니다. 즉, 부가가치의 95%를 중국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즉시 왕리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약속과 내용이 명백히 다릅니다. 왕리 회장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가공한다고 명시했을 뿐 최종 제품을 만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 약속은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핵심 기술을 배워야 할 것 아닙니까? 왕리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핵심 공정은 철저한 기업 비밀입니다. 인도네시아 직원들은 오직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공장을 둘러보니 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기계의 버튼을 누르는 단순 작업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핵심 기술은 모두 중국인 전용 구역에 위치해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닌가? 저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왕리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기라니요? 우리가 얼마나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감사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료만을 캐는 광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첨단 공장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로알리의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투명했던 바닷물은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장관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해양환경부의 사라중, 기존 디나 연구원이 처참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 떼가 수면 위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는 니켈 정련 과정에서 배출된 폐수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공장들은 폐수를 정화 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규정 위반이 아닙니까? 제가 묻자 사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특별경제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예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제임스 최 노조위원장은 분노했습니다. 중국인 엔지니어들의 월급은 우리의 10배에 달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월 300달러를 받는데 그들은 3,000달러를 받습니다. 식당도 따로 쓰고 기숙사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부들도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바다가 죽었습니다. 대대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한 어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기차는 깨끗하다면서요. 그 깨끗하다는 차를 만들려고 우리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우리는 깨끗한 바다, 국가적 자존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국의 거대한 자본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최초 세대 엔지니어 중 한 분이셨습니다. 책장을 뒤지던 중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한국포항제철 연수일기. 아버지의 이름인 리드 수디르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3년 3월 5일. 오늘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발한 수십 명의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아버지가 한국에 가셨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항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동양 최대 규모의 제철소가 들어선다고 한다. 한국인들의 눈빛에는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3월 20일 김태산 가칭, 기존, 박태준 사장님을 만났다. 그분은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철광석 원료를 팔면 그들은 자동차를 만들어 우리에게 비싸게 되팝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숨을 멈추고 글을 읽었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상황이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놀랍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4월 15일 한국인들의 열정에 감탄했다. 일본 기술자들이 핵심 도면을 숨기자 그들은 밤을 새워 도면을 외워 직접 다시 그려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은 정말 대단하다. 5월 30일 용광로 설계를 배웠다. 한국인 동료 김철수, 기존, 박정호가 나에게 말했다. 위자야, 기술 독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아니야. 너희 나라도 반드시 해내기를 바라네. 김철수라는 이름에서 제 눈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6월 20일 시운전이 시작되었다. 쇳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현장의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일본인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을 한국인들이 마침내 해낸 것이다. 나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도 언젠가는 7월 5일 귀국길에 오른다. 김철수가 내게 작은 소의 조각을 선물로 주었다. 포항제철 1호 쇳물로 만든 것이네. 희망을 잃지 말게. 나는 이것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젊은 아버지와 한국인들이 용광로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녹슨 소의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의 조각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역시 우리와 같은 기술 식민지 상태였지만 그들은 해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미처 이루지 못하신 기술 독립의 꿈을 이제 제가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이민호 본부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김철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1973년 포항제철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민호 본부장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아버지이십니다. 모로알리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왕리 회장과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왕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분 10%를 인도네시아에 양도하겠습니다. 10%라고요? 우리 땅에서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말입니까?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얼마를 원하십니까? 최소 안 51%입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완전한 기술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왕리는 벌떡 일어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친 제안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합니까? 저희는 단지 공정한 파트너십을 원할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철수하겠습니다. 공급 중단 조치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부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테드킴이 허겁지겁 뛰어 들어왔습니다. 상하이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이 15% 폭등했습니다. 런던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구매 담당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테슬라 구매 담당입니다.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요? 현대자동차입니다. 다음 달 배터리 물량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BYD에서도 긴급 문의가 왔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산 니켈 공급 불안정 가능성을 국제시장에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케이트 유 박사, 다른 구매자들과의 접촉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본 파나소닉,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테슬라 모두 인도네시아와 직접 구매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좋아, 중국의 독점 체제를 반드시 깨부숴야 해. 왕리 회장이 다시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장관님,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성장해온 사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의 제안을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베이징과 최종적으로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중국 역시 인도네시아의 니켈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협상의 주도권이 마침내 우리 인도네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와중에 한국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장관님, 포스코 회장이 직접 자카르타를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한국 대표단과의 정상급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용기 있는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포스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 인도네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이라니요?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민호 본부장이 구체적인 기술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현지에 배터리 소재 합작 공장을 신설하겠습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공평하게 나눌 것입니다. 둘째, 한국 기술진 300명을 파견하여 기술 이전을 전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제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약속한 것입니다. 포스코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환경 기준 역시 한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투자 규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1단계 투자액으로 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회의실 전체에 희망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일본과 미국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협력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중국의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손님이 인도네시아를 찾아왔습니다. 90세의 노장 김철수 온기였습니다. 이민호 본부장의 아버지이자 제 아버지의 52년 전 옛 동료였습니다. 위자야의 아들이로구나. 공항에서 만난 김온근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언젠가는 인도네시아도 기술 독립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모로알리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중국 공장들을 바라보며 김온기 말했습니다. 1973년 포항도 이랬다네. 일본이 기술을 절대 내주지 않으려 했지.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자네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김온근 낡은 가방에서 소중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포항제철 1호 용광로의 쇳물로 만든 명판이었습니다. 이것을 위자에게 주려고 아껴뒀는데 이제 자네가 가져가게. 희망을 절대로 잃지 마. 그때 제임스 최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장관님, 왕 리 회장이 드디어 양보안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이 마침내 움직인 것입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니 왕 리 회장의 표정은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도 내부적으로 재고했습니다. 지분 35% 양도와 단계적인 기술 이전을 제안합니다.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왕 회장님, 이제는 독점의 시대가 아닙니다. 공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왕 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잠재적 파트너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그리고 미국도 모두 동등하게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왕 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득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득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과 협력할 것입니다. 제임스 최가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독립이 시작되는군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그룹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데이비드 오, 기존 장민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귀국을 도울 일이 있습니다. 38세 그는 진지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기술 독점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데이비드 오는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의 인도네시아 사업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구적인 기술 종속 유도, 환경 기준 회피, 심지어 정치인 로비 계획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데이비드 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모루알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물고기들을요. 제 고향 네몽골도 히토류 채굴로 인해 심각하게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게는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변 안전은... 제가 우려하자 데이비드 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중국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역시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시대 정신의 충돌이었습니다. 며칠 후 데이비드 오의 제보를 기반으로 우리는 더욱 강력한 협상 카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왕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숨겨진 조건 없이 말입니다. 왕리 회장 역시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역사적인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질서가 수립된 것입니다. 모든 외국 기업 지분의 상한은 49%로 설정되었으며 5년 이내 완전한 기술 이전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환경 기준은 엄격히 적용되었고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육성 의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기술 독립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합의문 서명식 날 극적인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잠깐만요. 서명 직전에 왕리 회장이 펜을 멈췄습니다. 이대로는 베이징의 승인이 회의장은 다시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왕 회장, 당장 서명하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왕리가 주저했습니다. 중국 역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독점이 아닌 협력으로 가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급 없이는 그들 역시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왕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자카르타 전역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기술 독립 만세. 인도네시아 만세.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한국과 미국의 기술팀이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기술을 배워봅시다. 테드킴이 의욕적으로 외쳤습니다. 모로알리에는 국제 배터리 기술 연수원이 문을 열었고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1,000명이 첫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후면 완제품도 가능하겠죠. 꿈이 현실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공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니켈 매장량 세계 2위인 필리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히토류, 말레이시아 주석, 태국 구리 등 동남아 국가들이 연달아 자원 주권을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아세안, 에이시안 긴급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차례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자원은 우리가 가졌지만 기술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필리핀 대통령 역시 동의했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로 나아갑시다. 싱가포르 총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아세안 배터리 거래소를 설립하겠습니다. 공정한 가격과 투명한 거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태국은 방콕에 공동기술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개발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모든 정상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연대입니다. 혼자서는 중국의 거대 자본을 이길 수 없어도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회담 결과 역사적인 아세안 자원 주권 선언콜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며 기술 이전이 없는 투자는 단호히 거부하고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공정한 이익 배분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당황했지만 대세는 이미 아세안 연합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세안과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하겠습니다. 한국도 동참하며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역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는 단순한 원료 공급지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가루다의 날개가 펼쳐지듯 동남아 전체가 힘차게 비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뜻밖에도 일론 머스크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드 장관님,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가 자카르타에 나타났습니다. 머스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와 직접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말입니다. 저희 역시 공급망 다변화화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대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입니다.
회의실은 또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깨끗한 생산 환경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고용은요? 제가 묻자 머스크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지인 90% 이상을 고용하고 모든 직원에게 테슬라 주식을 제공하겠습니다. 환경 기준은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적용하여 모로알리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되살리겠습니다. 저는 머스크와 힘차게 악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머스크 씨.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들썩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폭스바겐, GM, 스텔란티스, BMW 등 모두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를 긴급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선택받는 처지가 아니라 세계 기업들을 선택하는 위치로 격상된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모로알리 지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장관님, 여기를 보십시오. 사라정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맑고 푸른 물결이 평화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첨단 정화시설이 완벽하게 완공되면서 바다가 되살아났습니다. 물고기 떼도 다시 돌아왔고요. 새롭게 조성된 모로알리 그린 배터리 파크에는 최첨단 친환경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하루 폐수 정화량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 톤입니다. 완전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포스코와 합작한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자력으로 운영하는 생산 라인입니다. 테드킴은 이제 공장의 기술이사로서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전기차 5,000대분의 배터리 소재입니다. 내년에는 5,000대분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직접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핵심 공정도 우리가 맡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90%는 우리 기술력으로 운영됩니다. 직원 휴게실로 가보니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이든 인도네시아인이든 모두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임금 역시 동일했습니다. 제임스 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일하는 참맛이 납니다. 우리가 이 공장의 진정한 주인이니까요. 저녁에는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장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한어부가 싱싱한 생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제 손자들도 고기잡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로알리는 이제 세계 최고의 친환경 배터리 생산 단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환경, 그리고 사람이 모두 상생하는 모범적인 장소였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이 회의에는 신흥국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배터리는 곧 인류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독점과 착취의 어두운 미래인가 아니면 공존과 번영의 미래인가? 스크린에는 모로알리의 극적인 변화 과정이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어가던 바다가 맑고 푸른 바다로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증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각국 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국제 배터리 윤리 헌장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원 보유국의 기술 접근권 보장, 환경 기준 의무화, 공정한 이익 배분, 노동자 권리 보호. 중국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 현실은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곧바로 다른 국가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콩고 대표는 우리도 코발트로 인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칠레 대표는 리튬의 저주를 끝내야 할 때이다. 인도네시아가 그 길을 보여주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호주 대표도 자원 수출국으로서 우리도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지지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44개국 찬성, 3개국 반대, 2개국 기권으로 제네바 배터리 헌장이 역사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배터리 산업의 새 질서 탄생, 자원의 저주, 이제 끝난다. 인도네시아가 바꾼 세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기업들의 태도였습니다. 애플은 헌장을 준수하는 기업의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발표했고, 폭스바겐은 깨끗한 배터리로 깨끗한 미래를 선언했습니다. 삼성 역시 윤리적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착취가 아닌 상생이 새로운 산업 표준이 된 것입니다. 장관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테드킴이 연구실로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성공했다는 건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기술의 핵심으로 일본과 한국조차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에 가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2배, 충전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한 시제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진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케이트 유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연구진들과의 국제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강점을 결합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품질 원료, 한국의 정밀 제조 기술, 일본의 소재 기술, 미국의 설계 능력이 모두 합쳐진 결과입니다. 시제품에는 Made in Indonesia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제쯤 양산이 가능합니까?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테슬라가 이미 선주문을 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성공을 첨서는 넘어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따라잡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규모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저 원료 공급자였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창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민호 고문은 축사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힘입니다. 독점을 고집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기술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더 큰 기술이 태어난 것입니다. CNN 앵커는 흥분하며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카르타 외곽에는 거대한 전기차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완공되었고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착공했습니다. 도요타와 BMW도 곧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왜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습니까? 기자가 묻자 현대차의 임원 성명불명층은 답했습니다. 원료, 부품, 조립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깨끗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토착 기업의 성장이었습니다. 가루다 모터스라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회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모로알리 출신 엔지니어였습니다. 5년 전에는 중국 공장에서 단순 노동만 했어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 차를 만듭니다. 첫 모델 가루다 1이 공개되었을 때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나라 차다, 인도네시아산 전기차다. 비록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이 시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원료 수출국이 아닌 완성차 생산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인도네시아산 배터리의 첫 수출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탄중 프리옥 항구에는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선적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물량입니까? 독일 폭스바겐입니다. 50만 개를 주문했습니다. 테드킴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품질이었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 한국산 배터리와 동등한 수준이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포스코의 임원 성명불명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협력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기술,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원료와 열정, 일본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 미국의 혁신이 모두 합쳐진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났습니다. 운송비가 절감되어 기존 제품보다 15% 저렴했습니다. 이제 아이 배터리, 인도네시아 배터리가 K 배터리, 한국 배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수출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산업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원료 수출국에서 첨단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항구 노동자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이제 세계로 나간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기술 독립을 이뤘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공 스토리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사례 연구를 시작했고 각국 정부 대표단이 줄지어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대표단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3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용기, 연대, 그리고 비전입니다. 저는 그들을 모로알리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공장, 행복하게 웃는 노동자들, 푸른 바다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콩고 광업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세계은행도 움직였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보시목 그린 배터리 펀드 비상도서를 조성하여 친환경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왕리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중국 역시 상생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채 깨끗하고 공정한 배터리를 향한 전 세계적인 그린 골드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변의 중심에는 인도네시아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여름, 저는 장관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테드킴은 이제 차기 장관 후보였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들은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수출연 2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 1인당 GDP 7천천 달러 돌파, 탄소 배출량 30% 감축. 무엇보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이 사진입니다. 테드킴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 배터리 공학과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올해만 2,000명이 졸업했습니다. 모두 우리가 직접 육성한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첨단 기술 인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로알리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장관님, 제임스 최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노조위원장이 아닌 공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최고죠. 매일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공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었지만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시설, 웃음꽃이 핀 직원들, 그리고 넘치는 자부심. 이제 우리 아이들도 꿈을 꿉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뭐가 되고 싶다고 합니까? 배터리 과학자요. 아빠보다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맑은 바다의 노을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시커멓던 바다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한 어부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고기를 잡아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낸 거구나. 공항으로 향하는 길, 새로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로알리, 세계 그린 배터리 중심지. 정말로 우리는 해냈던 것입니다. 퇴임식 날, 저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 위에 있습니다. 화산과 지진이 끊이지 않는 땅이죠. 하지만 그 불안정성이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켈, 주석, 보크사이트 등 전기차 시대의 필수 자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용기였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용기, 함께 싸우겠다는 용기, 그리고 용서하고 협력하겠다는 용기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자원의 저주는 없다는 것을, 오직 선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무대 뒤 스크린에는 새로운 국가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1위 배터리 생산국 도약, 전기차 100만 대 생산, 탄소 중립 달성, 동남아 배터리 허브 구축. 하지만 가장 위대한 성과는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깨끗한 학교, 최첨단 실험실, 밝은 표정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꿈을 꿉니다. 과학자가 되겠다고,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52년 전 한 젊은이가 한국에서 꿈을 보았습니다. 기술 독립의 꿈을. 오늘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립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저에게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배터리 만들 거예요.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무엇일까? 뭐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바다도 함께 지키면서 말이야. 아이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의 고리 위에서 새로운 불꽃, 바로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자원 주권을 되찾고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룬 감동적인 서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며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는 여정은 국제협력의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특히 52년 전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맺어진 인연이 오늘날의 전폭적인 기술 협력으로 이어진 것은 독점이 아닌 상생, 착취가 아닌 협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인도네시아의 용기 있는 선택들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자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도약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빛나는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댓글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글로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